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장 박철호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대상포진이 유행이라고 해서 어제 귀국했다가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 모양이 되고 감기 기운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서 LG의 우리 김영주 박사께서 베트남을 많이 띄우셨는데요. 정말 요새 베트남이 핫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주제를 아시안 속의 한국, 베트남으로 잡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베트남 안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작년에 베트남을 다녀가신 한국 분들이 2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이 17만 명이 살고 있고요. 우리 기업 5,700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대상국 중에서 3위국이고 교역 3위국이고 무역 흑자 3위국입니다. 333입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박사께서 베트남이 다른 시장하고 다른 특징들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베트남에는 화교 자본이 없다는 겁니다. 차이나타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서 지금 그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베트남 경제 동향에서 잠깐 보시고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투자 현황 그리고 베트남 시장 분석, 진출 전략 그리고 2008년 주요 이슈 및 코트라 사업 안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효 사상입니다. 베트남도 그 사상의 근저에 6.25 사상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과거 시험을 100년 이상 일찍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7, 80년대에 우리 누나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공장에 취직해서 월급 벌어서 동생 공부시키고 집에 돈도 붙여주고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언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인데요. 자기들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답니다. 1000년간 중국 지배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겼다는 거죠. 자기들이 100년간 프랑스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2차 전쟁에서 프랑스를 격퇴를 시킵니다. 미국과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겼답니다. 자기들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강인한 민족이다. 이게 자기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도이모이 정책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시작한 건데요. 도이가 변한다는 얘기고 모이가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입니다. 개혁, 개방, 혁신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혁 개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금 식상한데요. 실용적인 겁니다. 저희가 1992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 과거사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에 참가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과거사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근데 베트남의 주석이 과거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미래로 함께 가자. 이런 정도의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노이 보드카입니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하노이가 베트남이 자체로 만든 보드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녁 때는 이제 베트남이 좀 모계 사회에 가깝습니다.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 사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집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다음에는 그 1,700km에 달하는 베트남 남북 거리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베트남을 한국처럼 생각하고 하노이에 오셔가지고 그 차 타고 호치민에 뭐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다낭에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하노이에서 다낭까지 800km고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1,700km입니다. 이게 거리상으로는 뭐 숫자니까 이런데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호치민이 부산이면 하노이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도 틀리고 국민성도 틀리고 그 많은 다양성이 존재를 합니다. 산업이 진출해 있는 것도 틀리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 문화입니다. 베트남에 가시면 4천만 대의 오토바이가 강물 흐르듯이 이렇게 쫙 물길 따라 다닙니다. 그 오토바이로 가구도 옮기고 다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상징하는 게 신속 부지런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동향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명은 정식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배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한 9,200만 명이고요. 정치 체제는 말씀드린 대로 공산당 일당 체제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경제 일반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무역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투 기업이 수출의 71%를 점유를 하고 있고 FDI 유입액 작년 기준으로 297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약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약 6%의 성장률을 지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투자 동향입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무역 1조 불을 달성을 했는데요. 베트남은 작년에 최초로 4천억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수출 대상국 1위는 미국, 수입 대상국 1위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수출 4위국, 그다음에 수입 2위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 특징적인 게 베트남이 그 대외 FTA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TPP, AEC 등 FTA 확장을 통해서 동남아 투자 유치 거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한국은 4위가 되겠고 수입은 한국으로부터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그리고 오전 세신에서 많이 발표가 된 것처럼 부품 소재 산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주로 부품 소재를 오른쪽에 있는 주요 수입 품목에 보시면 부품 소재를 수입을 해서 그걸로 완성재를 만들어서 신발, 컴퓨터, 섬유, 의류 제품들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배 무역 투자 현황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육국이자 수출국이자 투자국이자 무역 흑자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477억 달러인데요. 전년 대비 약 46%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배 FTA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중국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한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콩을 만일에 중국의 일부라고 본다면은 미국, 중국에 이어서 3대 투자 대상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홍콩에 이어서 3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아까 아시안 전체로 뭐 한 370억 불 흑자를 본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15억 불을 베트남에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한배 교역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교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교를 한 1992년에 5억 불이었는데 작년에 639억 불로 15년 만에 128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주요 수입 품목에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 칼라 TV를 수입하고 무선 전화기를 수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이 직접 회로 반도체를 수출 품목을 보시면 삼성이 직접 회로 반도체를 베트남에 수출해서 무선 전화기 만들어서 우리가 수입해 오는 겁니다. LG가 평판 디스플레이 베트남으로 수출해서 만들어서 칼라 TV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구조,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베트남 수출 품목은 자본재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재 수출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약 4% 정도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베트남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향후에 소비재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현황입니다. 중간에 빨간색 보시면 우리나라는 총 6,500건 정도 576억 불을 베트남에 투자해서 전체 외국인이 베트남 투자한 거의 18% 정도를 우리나라가 투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누적 규모로 투자 1위국입니다. 2위는 일본입니다. 베트남 시장 분석입니다. 강약점, 기회, 위협 요인, 기회, 위협 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강점입니다. 베트남은 30대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두터운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젊은 시장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하셔서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잠깐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군부 독재를 계속 약 48년 혹은 그 다음에 나오신 분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53년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베트남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허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약점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내 부품 소재 산업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 베트남도 아직 후진국이라 행정 및 통관의 투명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료, 촌지, 관치 이런 문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 되겠고요. 아직 후진국이기 때문에 제반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요인은 또 뭐냐? 베트남 인구가 9,200만 명 정도 됩니다. 약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약 1억 명의 시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증가로 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정부가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피고 있습니다. 아까 뭐 오전 세션에 잠깐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들어오시면 특별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산업공단에 들어가는 우선 조건을 줍니다.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자다자 협정을 여러 개를 체결을 하고 있고, 중국과 접경을 하고 AEC 출범에 따라서 베트남을 발판으로 해서 아세안이나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협 요인은 뭐냐면, 그러니 이제 우리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해기업들이 다 베트남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말은 토지비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고 이제 공장 자리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하나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 국가와 비교한 투자 환경입니다. 그 오전 세션에서는 5개 국가를 지목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아시안 국가 중에서 면적이나 이제 인구 규모 등을 봤을 때, 그리고 한국과의 친근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되는 나라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3국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9,200만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크기가 되겠습니다. 미얀마는 인구가 한 6천만이 좀 채 안 되는 거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3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면적은 한반도의 9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면적과 인구가 돼야 이 생산 제조 기지로서 공장 부지를 구한다든지 노동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뭐 캄보디아, 라오스는 인구 700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접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인구 1,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출이 많아지면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이 이미 포스트 차이나 제조 거점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투자 신고 건수가 중국을 이미 추월을 했고 투자 신고 금액 차이 또한 축소 중입니다. 나머지는 표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트남이 이제 그 FTA 허브국으로서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FTA, 베트남 EU FTA가 올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배 FTA는 2015년 12월에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TPP도 타결이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 때문에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R7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국이나 경제 블록하고 연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소득 증가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과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계 총지출 규모가 약 6년 만에 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또 나왔던 얘기인데 젊은 인구와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 절반가량이 이미 30대 미만이고 도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시장 성장이 촉진되고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화가 한 34%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베트남의 약점 중에 하나가 대변수에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민간 부분에 그래서 GDP 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외투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FDI 기업 의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다 보니 뭐 환율이라든지 만일에 이제 대부분의 변수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최저임금 부분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약 4.4배가 올랐습니다. 올란 게 이제 한 250불에서 300불 수준인데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연도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 추이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6.5%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진출 전략이 되겠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 부품 소재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망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에 진출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FDI 기업이 주로 이
이 부품 소재들을 구매를 하고 있으니 그쪽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1차 협력업체만 100군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에 우리 한국 기업 5,70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소니 뭐 이런 각 글로벌 FDI 기업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적인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니 아까 이제 베트남 정부도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 기업들 중에서도 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자기들이 생산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능한 부품 제조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유효 기술이라든지 이미 오래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전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예 시장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재 아까 제가 한 4% 정도밖에 진출을 못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소비재 시장도 저희가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소비 트렌드를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자국산 물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고가 브랜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고가 브랜드 제품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좋아합니다.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각종 소비재 그리고 뭐 당연한 무선 전화기 그다음에 냉장고 뭐 이런 부분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안전 사고 등이 최근에 몇 건 있어가지고 건강식품이라든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효, 효, 그다음에 베트남 우리 사모님들도 치맛바람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는 뭐 저기 무한대의 지원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 각종 그 애기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지 애들 교육시키는 거 이런 부분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호치민하고 저기 하노이가 부산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정도의 거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소비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재를 진출을 하려면 이미 우리 진출해 있는 한국 유통기업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롯데마트가 13개 들어가 있고 이마트도 2015년 12월에 오픈을 했고 지금 뭐 2억 불 정도 더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현지 교민 중에 전 한인 회장을 하신 분이 K마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점이 한 56개가 됩니다. 이런 이제 기진출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을 활용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뭐 아까 잠깐 뭐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스마트폰으로 요새는 다 하는 세상이니까 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재 진출도 유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에서는 라짜다라든지 어더이조이가 이 베트남의 토종 그 온라인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 입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별 성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장입니다. 중간 꼭지 보시면 이제 소득이 정대하니까 소매 유통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국 편의점이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거기 표에 보시면 BBQ 치킨, 롯데리아, 뚜레쥬러 뭐 최근에는 빙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는 지금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기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제가 이제 관치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주요 인프라 발주처가 베트남 정부이다 보니 그 베트남 정부 인사하고 미리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세션에 잠깐 놓았었는데 이제 그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으니 이제 민간 협업 방식의 PPP 방식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PPP 방식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뭡니까?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 할 부분을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FTA 할령 부분이나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는 생략을 하고 베트남 EU FTA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발효될 예정인데 맨 밑에 보시면 원산지 우리나라하고 EU하고 이미 우리나라하고 EU하고 FTA를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하고 베트남이 FTA 발효가 되면 원산지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입선 전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코트라 호치민 하노이 무역관에 FTA 활용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저희 무역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M&A 부분도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M&A 시장 내 외국인 투자 비율이 77%고 외국인 투자자가 M&A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표에 보시면 M&A 진출 사례를 보시면 이런 대기업들도 M&A를 통해서 많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이슈 및 사업 안내입니다. 작년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다낭을 방문하셔서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사람 이런 것도 있는데 2020년까지 한 아시안 무역 규모를 2천억 불로 약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게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1,000억 불을 베트남하고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만큼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EU 베트남 FTA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고용 환경 변화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사회보험료를 내라. 이런 시행령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공산당이다 보니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법들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2018년 코트라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소비재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올해 4월 달에 하노이에서 베트남 엑스포 2018이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60개사 정도가 참가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온라인 유통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점 지원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본재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글로벌 파트너링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베트남에 이제 아까 삼성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가 100개가 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삼성 협력업체들이 삼성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리스크 분산이 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다른 캐논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납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싱 설명회, 수출 상담회, 정시 상담회 등을 이제 개최를 해드립니다. 그때 이제 참석을 하셔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TA 활용을 위해서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FTA 활용 지원 센터가 있고 또 투자 진출을 하신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 투자 기업 지원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